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중기 한양의 어느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자리에서 묵묵히 살아가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씨 부인, 나이는 42. 아이 둘을 홀로 키우며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버텨온 여인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였던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갔고 지금은 오직 아이들과 일만이 그녀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앞에 어느 날 낯선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도침술사, 나이는 37. 손끝으로 사람의 몸을 읽고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의 만남은 지극히 평범한 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빈자리를 발견했고 그것이 이야기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의 봄날, 한 여인의 운명이 흔들리는 그 순간으로 함께 돌아가 보시지요. 때는 조선 중기, 숙종 임금이 다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안종로 거리에는 이른 아침부터 상인들의 목소리와 지게꾼들의 발걸음이 뒤섞여 북적였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진달래빛 봄 햇살이 내려앉고 골목 어귀마다 엿장수의 가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던 그 시절. 조선의 봄은 언제나 그렇듯 무심하리만치 아름다웠습니다. 그 번화한 거리 한편 나지막한 기와집 하나가 있었습니다. 대문 위에는 먹으로 정성껏 쓴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거기에는 단 3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나당. 몸과 마음의 온기를 되찾아주는 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오나당은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옥이었으나 한양 안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약재상 겸 보험계 사무소였습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계라는 상부상조 조직이 크게 발달하였는데 특히 화재나 수해, 도난 같은 뜻밖의 사고에 대비해 여럿이 돈을 모아두는 이른바 보험계는 한양 상인들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제도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나당의 주인은 바로 윤씨 부인이었습니다. 나이 42의 그녀는 이 오나당 보험계의 수석 계주, 오늘날로 치면 지점장에 해당하는 자리를 맡고 있었습니다. 아내 전세로 부임한 그녀는 신참이었지만 사람을 대하는 솜씨만큼은 10년 경력의 노련한 계주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고객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사고가 났을 때는 발벗고 나서서 보상을 받아내는 그녀의 방식은 한양 상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날도 윤씨 부인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연회색 명주 치마 저고리에 옥색 배자를 걸치고 머리에는 단정하게 쪽을 진 채 오나당 안팎을 오갔습니다. 오래 앉아 일하는 탓에 어깨와 등이 뻐근하게 굳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런 몸의 소리를 무시하는 데 이미 익숙해진 터였습니다. 아이 둘을 홀로 먹여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은 그 어떤 피로보다도 강한 것이었으니까요. 윤씨 부인이 오나당을 혼자 이끌게 된 데에는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그녀의 남편 박서방은 외국 무역선에 항해원으로 올라 먼 바다로 떠났습니다. 처음엔 일이 잘 풀리면 금방 돌아오겠노라 약속하더니 그 약속은 해가 바뀌고 또 해가 바뀌어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멀리 있는 남편과의 거리만큼이나 마음도 멀어졌고 결국 두 사람은 멀리서 문서로 파경을 선언했습니다. 이혼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자식 딸린 이혼녀가 어찌 살겠냐고, 제가라도 알아보는 게 낫지 않겠냐고. 하지만 윤씨 부인은 그 수군거림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허리를 세우고 당시 지인의 소개로 들어간 보험계 일을 악착같이 배워나갔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무너지는 대신 일어서는 것, 슬픔을 사귀는 대신 일로 채우는 것.
그렇게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과 부대끼고 억울한 사람들의 보상을 받아내고 어려운 이웃의 사정을 들어주는 이 일이야말로 그녀가 세상에서 자신의 쓸모를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었고 내일도 이 자리에 있을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날 아침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나당 문이 열리며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인근 저작거리의 포목상 주인 최영감이었습니다. 허겁지겁 달려온 듯 호흡이 가팠고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간밤에 옆 가게에서 불이 나 자신의 가게까지 불길이 번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포목 일부가 불에 그을렸고 기둥 한쪽이 검게 탔습니다. 최 영감은 화재 보험계에 가입해 두었던 터라 보상을 요청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즉시 장부를 꺼내어 확인하고 최 영감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었습니다. 피해 상황을 꼼꼼히 기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고 보상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최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고는 연방 고맙다는 말을 반복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윤 씨 부인은 마음 한켠이 뿌듯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최 영감이 돌아가던 중 잠깐 발걸음을 멈추더니 문득 생각난 듯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작거리 동쪽 골목 어귀에 새로 문을 연 침술방이 있는데 거기 주인장이 아직 화재 보험계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최 영감이 오늘 아침 얼마나 불안했는지 생각하면 그 침술방 주인도 보험계에 들어두면 마음이 편할 텐데 싶다며 윤 씨 부인에게 한번 찾아가 보라고 권했습니다. 본인도 직접 소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이미 오전에 들어온 업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 일의 특성이었습니다. 고객은 사무소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 만나는 것. 그것이 윤 씨 부인이 10여 년간 이 일을 해오며 몸에 익힌 원칙이었습니다. 그녀는 장부를 덮고 배자를 여미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최 영감의 안내로 찾아간 곳은 종로 동쪽 좁은 골목 안에 자리한 작은 침술방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도침당이라 쓴 현판이 걸려 있었는데 글씨체가 반듯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담장에는 이른 봄에 피어난 매화가지가 살며시 얹혀 있었고 마당에는 약재를 말리는 채반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정갈한 분위기였습니다. 최 영감이 안을 향해 소리치자 안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곧 도침당의 주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도침술사, 나이는 37이었습니다. 처음 본 인상은 묘하게 이중적이었습니다. 아니, 최 영감이 사전에 귀띔해준 인상처럼 묵직하고 단호한 분위기를 예상했건만 실제로 마주한 그는 달랐습니다. 옥색 도포에 검은 데님을 메고 단정하게 망건을 쓴 그의 얼굴에는 섬세하면서도 온화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눈가에는 깊은 생각이 깃들어 있는 듯했고 입가에는 자연스러운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그의 손이었습니다. 침술사의 손답게 손가락이 길고 마디마디가 단단했으며 그 손길이 닿는 자리마다 무언가를 정확히 읽어내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손에 시선이 머무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 한켠의 평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도침술사는 최 영감의 소개를 받아 윤 씨 부인이 찾아온 이유를 금방 파악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화재 보험계의 내용과 납입 방식, 보상 절차를 설명할 때 그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 줄 한 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묻고 이해한 것은 고개를 끄덕이며 확인했습니다. 상담 내내 진지하면서도 흐트러짐이 없는 태도였습니다. 그 태도가 윤 씨 부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10여 년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해온 그녀였습니다. 처음부터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노려보는 이도 있었고 제대로 설명도 듣지 않고 덮어두는 이도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이 침술사는 달랐습니다.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지함 안에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 영감이 자리를 피해준 사이 윤 씨 부인과 도 침술사 단둘이서 세부 서류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이 마무리될 즈음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서류를 정리하면서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한 행동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긴 상담 자리에서 긴장이 풀린 탓이었는지 아니면 늘 어깨에 쌓인 피로 때문이었는지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손으로 꾹 누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도 침술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깨가 많이 뭉친 것 같다고 오래 같은 자세로 일하는 분들에게 흔한 증세라고.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상담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짧게 어깨와 목 주변을 풀어드리겠다고. 윤 씨 부인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상담 자리에서 이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처음 만나는 남자였습니다. 거절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냥 거절하면 그만인데 선뜻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가득한 봄 햇살 때문이었는지 약재 향기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그 침술사의 온화한 눈빛 때문이었는지 윤 씨 부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 침술사는 별도의 방으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방 안은 작고 단아했습니다. 창호지를 통해 은은하게 들어오는 봄 햇살, 침대 옆에 피워둔 쑥과 계피의 은은한 향기, 그리고 먹으로 적어붙인 경열도가 한쪽 벽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방 전체에 고요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도 침술사는 능숙하고도 절제된 손길로 그녀의 어깨와 목 언저리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은 달랐습니다. 시장통에서 이따금 받아본 안마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마치 몸 안의 지도를 보듯 막힌 혈자리를 찾아내고 풀어내는 그 손길에 윤 씨 부인은 자신도 모르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라면 절대 이럴 리 없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 앞에서, 그것도 업무 자리에서. 그런데 묘하게도 이 방 안에 있는 동안만큼은 10여 년간 혼자 짊어져 온 무게가 잠시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어깨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낯선 온기 속에서 스르르 눈이 감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에 빠져든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그녀는 그날의 기억은 머리가 아닌 몸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깊고 평온한, 오랫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잠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녀가 잠드는 동안 도 침술사는 조용히 시술을 이어갔던 모양이었고 이제 그의 손길은 등 아래쪽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순간 윤 씨 부인의 몸이 굳었습니다. 눈을 뜰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그 아래쪽으로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다칠 수밖에 없는 곳까지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놀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침술사의 손길이 닿는 자리마다 작은 전류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그 손길을 온몸이 받아들이는 듯 연한 신음소리가 나왔지만 눈은 뜨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것들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 같은,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창문이 살며시 열리는 것 같은 그런 감각이었습니다. 얼굴이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달아오른 것은 얼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닫힌 창문이 열리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저 따뜻한 방 안의 열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그녀는 스스로도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도 침술사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혈이 많이 막혀 있었다고, 오래 혼자 무리하신 탓이라고. 그 말이 어쩐지 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에 대한 이야기처럼 느껴져서 윤 씨 부인은 그만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그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10여 년간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보인 적이 없는 여인이었으니까요. 시술이 끝난 후 도 침술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을 넘은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불편하셨다면 사과드린다고. 그 말에 윤 씨 부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식도 속임도 없이 그저 조심스럽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편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오랜만에 쉬어간 것 같다고. 그 짧은 대화 속에 두 사람 사이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무엇인가가 생겨났습니다. 오나당으로 돌아오는 길, 윤 씨 부인은 자꾸만 발걸음이 늦어졌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마 안에서 창 너머로 스쳐가는 밖의 풍경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오늘 처음 느껴본 감각들을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던 어깨가 풀리던 그 순간, 깊고 편안하게 잠들었던 그 시간,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느꼈던 그 묘한 전율. 그것이 무엇인지 그녀는 정확히 이름 붙이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평범하지 않은 날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침술사의 눈빛이 어쩐지 오래도록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 머릿속뿐만 아니라 온몸 구석구석이 그의 손길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오나당 안채의 방 안에서 윤 씨 부인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호지에 달빛이 내려앉고 마당에서 봄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곤히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조금도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상인도 양반도 승려도. 그러나 단 한 번도 이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당의 매화 향기처럼, 쑥과 계피의 은은한 냄새처럼 그 침술사의 인상이 자꾸만 마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달빛 아래서 윤 씨 부인은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지만 그 밤에는 아직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의 아침을 챙기고 오나당의 문을 열고 장부를 꺼내어 전날 처리하지 못한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녀의 하루는 어제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달랐습니다. 장부를 들여다보다 보면 어느 순간 생각이 어디론가 흘러가 있었습니다. 고객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문득 그 침술사의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붓을 들고 글을 쓰다 보면 손길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이러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저 며칠간 무리한 탓에 정신이 어수선한 것이라고, 잠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도 그 기분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오나당의 한 통의 서찰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한 윤 씨 부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도침당이라 쓰인 봉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서찰 안에는 도 침술사의 글씨로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난번 시술 후 어깨는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었다고,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한 번 더 경혈을 살펴드리고 싶다고, 단출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글 안에 담긴 배려가 윤 씨 부인의 마음에 조용히 닿았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그 서찰을 손에 든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거절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업무 관계로 만난 사람이었고 이미 계약도 마무리되었으며 무엇보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자신의 처지에서 이런 개인적인 왕래를 이어가는 것은 여러모로 조심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은 이미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짧은 답장이 완성되었습니다. 감사하다고, 그리고 3일 후 오전에 찾아뵙겠다고. 서찰을 봉하면서 윤 씨 부인은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근거림인지 불안인지 아니면 그 둘이 뒤섞인 무언가인지 정확히 이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서찰을 보내면서 그녀의 마음이 이미 기울어지고 있었다는 것. 사흘 뒤 윤 씨 부인은 다시 도침당을 찾았습니다. 봄이 한층 깊어진 날이었습니다. 마당의 매화는 이미 지고 없었지만 그 자리에 이름 모를 초록빛 새싹들이 돋아나 있었습니다. 도침술사는 마당에서 약재를 다듬다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옥색 도포였는데 오늘은 소매를 걷어올린 채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지만 어쩐지 낯설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을 마주치자 동시에 어색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상담하던 그날처럼 자연스럽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 모두 그날 이유를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시술이 시작되면서 방 안의 어색함은 서서히 풀려갔습니다. 도침술사는 손길을 이어가면서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지난번보다 경혈이 조금 부드러워졌다고, 그래도 아직 많이 굳어 있다고. 오래 무리하셨냐는 말이 걱정의 말처럼 들려서 윤 씨 부인은 저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래 혼자였다는 이야기, 아이 둘을 키우며 버텨온 시간들, 일이 없었다면 아마 버티지 못했을 것이라는 이야기, 말로 꺼낸 적 없는 것들이 그날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도침술사는 손길을 멈추지 않으면서 조용히 들었습니다. 가끔 짧게 공감의 말을 건넸습니다. 절대 앞질러 가지 않았고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들어본다는 것이. 윤 씨 부인은 말을 이어가다가 어느 순간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눈물을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10여 년간 그래왔듯이. 하지만 눈물을 참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야기가 어느 정도 흐른 뒤 도침술사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역시 홀몸이었습니다. 아내와는 3년 전 헤어졌고 하나뿐인 딸아이는 허락된 날에만 볼 수 있었습니다. 침술방을 이어받아 한양으로 올라온 것도 새롭게 시작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윤 씨 부인보다 5살 아래라는 사실도 그날 알게 되었습니다. 뜻밖의 공통점이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다리를 놓는 것 같았습니다.
상실을 아는 사람, 홀로 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사람,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시술이 끝날 무렵 도 침술사는 윤 씨 부인의 피부결이 곱다고 몸의 균형이 좋은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직업적인 소견이었겠지만 그 말을 듣고 윤 씨 부인의 뺨이 붉어진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돌아가는 길 그녀는 가마 안에서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곱씹었습니다. 2번의 방문, 2번의 이상한 감정, 2번의 흔들림.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연속인지 아니면 어떤 인연의 시작인지 그녀는 아직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3번째로 찾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 그것은 이미 정해진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나당의 일상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새로운 계약이 들어왔고 보상 처리가 이어졌고 계주로서 처리해야 할 사무들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바쁨 속에서도 윤 씨 부인의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도침당의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집착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것을 다시 기억해가는 과정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직 아이들과 일만이 세상의 전부였던 그녀에게 처음으로 다른 무언가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또 설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오나당의 장부를 덮고 자리에서 일어서려던 윤 씨 부인 앞에 심부름꾼 아이가 서찰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도침당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짧았습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내일 가게 문을 닫는 날인데 혹시 바람을 쐬러 나가시겠냐고. 다른 의도는 없다고. 윤 씨 부인은 그 서찰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바람을 쐬러 나가자는 제안. 다른 의도는 없다는 말. 그 2문장 사이에 놓인 어떤 솔직함이 오히려 그녀의 마음을 더 크게 두드렸습니다. 답장을 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2 사람의 관계는 달라졌습니다. 대놓고 연인이라고 부를 수는 없었습니다. 조선의 예법 안에서 사대부 계층의 눈치를 살펴야 했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키우는 윤 씨 부인으로서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안부를 묻는 서찰이 오갔습니다. 도침당의 문을 닫는 날이면 가끔 짧은 외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술 자리에서 나누는 이야기는 깊어졌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느새 그 자체로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도침술사는 윤 씨 부인에게 솔직했습니다. 어느 날 시술을 마친 후 그는 오래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 뵙던 날부터 마음이 흔들렸다고. 이런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지만 솔직하게 전하고 싶었다고. 그 고백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윤 씨 부인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윽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도 그날 이후로 자꾸만 그 사람이 생각났다고. 그것이 2 사람 사이의 마지막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오나당의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거리에서 보험계 일을 하는 경쟁 계주인 강서방이었습니다. 나이는 50줄의 노련한 사람으로 겉으로는 의례적인 방문을 내세웠지만 그의 눈빛은 무언가를 탐색하는 듯 했습니다. 그가 돌아가면서 던진 말 한마디가 윤 씨 부인의 가슴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요즘 계주님이 이곳저곳 돌아다신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홀몸된 여인이 행실을 조심해야 한다는 세상 이치를 아시지 않겠냐고. 그 말은 직접적이지 않으면서도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흔들렸습니다.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행실로 인해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저녁 오랫동안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마음을 접어야 하는 것인지. 며칠간 그녀는 서찰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도 침술사 쪽에서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고요한 정지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큰아이는 17으로 이미 서당에서 글을 배우고 있었고 작은아이는 14으로 아직 철없이 뛰어놀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을 바라보며 윤 씨 부인은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과 현실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마음은 분명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기울어짐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도침당에서 서찰이 왔습니다. 이번 것은 이전 것들과 달리 긴 글이었습니다. 도침술사가 자신의 처지를 솔직하게 적어보낸 것이었습니다. 혼자 딸을 기르는 처지에서 다시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를 다그치며 참아온 시간이 많았다고. 하지만 윤 씨 부인을 만나고부터는 그 참는 것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졌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부담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고. 다만 이 마음이 사라지기 전에 한 번은 제대로 전하고 싶었다고. 윤 씨 부인은 그 서찰을 읽고 오랫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그 글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홀로 버텨온 시간, 마음을 닫아두는 것이 당연해진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언가를 향해 기울어지는 어쩌지 못하는 마음.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한양의 여름은 후덥지근했습니다. 기와지붕 위로 매미 소리가 가득 차고 장마가 시작되면 골목마다 빗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오나당은 여름에도 바빴습니다. 장마철에 수해를 당한 상인들이 보상을 요청하러 왔고 윤 씨 부인은 그 사이사이 도 침술사와의 인연을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어느 날 윤 씨 부인의 친한 벗인 봉씨 댁이 오나당을 찾아왔습니다. 봉씨 댁은 윤 씨 부인과 오랜 친구였습니다. 같은 골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이로 서로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벗이 표정이 심상치 않게 들어오자 윤 씨 부인은 곧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봉씨 댁이 꺼낸 말은 예상보다 직접적이었습니다. 저작거리에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나당 계주가 동쪽 골목의 침술사와 어울린다는, 이혼녀가 호라비와 만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말 자체는 사실의 나열이었지만 그 말에 담긴 색채는 달랐습니다. 은근히 비웃는 목소리, 손가락질하는 시선이 그 뒤에 붙어 있었습니다. 봉씨 댁은 걱정이 되어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을 헐뜯으려는 것이 아니라 이 소문이 더 커지기 전에 조심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서당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은 윤 씨 부인의 가슴을 꿰뚫듯 아팠습니다.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나당을 찾은 고객 중 몇몇은 평소와 다른 눈빛을 보였습니다. 노골적으로 뭔가를 물어보려는 듯한 시선. 이야기를 나누다 말고 은근슬쩍 침술사 이야기를 꺼내는 태도. 그것은 분명히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나당을 운영하는 개 본부의 이 대감으로부터 서찰이 왔습니다. 이 대감은 오나당의 상부 조직을 관리하는 인물로 보험계 전체의 신뢰와 도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찰의 내용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개주로서의 품행이 조직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각별히 유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서찰을 읽고 오랫동안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애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0여 년간 혼자 일구어온 자리가 흔들릴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윤 씨 부인은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등잔 하나를 켜두고 자신이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이혼 후 혼자 버텨온 세월, 아이들을 위해 잠도 줄이며 일했던 날들, 사람들의 시선에 굴하지 않으며 이 자리까지 올라온 과정,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한 가지 결정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음은 도 침술사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반대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잃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진짜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름이 깊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나당의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윤 씨 부인의 전 남편 박서방이었습니다. 외국으로 떠났던 그가 10여 년 만에 한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베일을 그만두고 돌아왔다는 것, 한양에서 새로 장사를 시작할 생각이라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보고 싶다는 것이 그의 방문 이유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를 마주한 순간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서러움도 허탈함도, 하지만 무엇보다 복잡함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바다 위에서 많이 고생한 탓인지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옷도 낡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잘못했다고, 아이들만은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고. 윤 씨 부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앞서야 했지만 동시에 아이들의 아버지를 완전히 외면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에 대한 의문도 생겼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아버지에 대해 가끔 조심스럽게 물어왔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이혼한 전 남편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와 침술사와의 소문이 뒤섞이면서 저작거리의 입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전 남편이 돌아왔으니 재결합하라는 말이 나왔고, 다른 쪽에서는 이혼녀가 새 남자를 두고 어쩌려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어느 쪽이든 윤 씨 부인에게는 짐이 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대감으로부터 두 번째 서찰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정중함이 거쳐 있었습니다. 소문이 본부에까지 알려졌다는 것, 이 상태가 계속된다면 계주 자리를 다시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의 경고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서찰을 읽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큰아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17의 큰아이는 이미 어른스럽게 세상 이치를 어느 정도 아는 나이였습니다. 윤 씨 부인은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왔다는 것, 그리고 어머니 자신의 상황에 대해. 큰아이는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우리 삶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어머니가 행복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 말이 어머니의 눈물샘을 열어버렸습니다.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 앞에서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말이 너무 뜻밖이어서, 너무 따뜻해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지는 순간이기도 했고 동시에 일어서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윤 씨 부인은 도침당으로 향했습니다. 예약도 없이 서찰도 없이 그냥 가야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도침술사는
뜻밖의 방문에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조용히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방 안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침묵 속에서 윤 씨 부인은 지금의 상황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전 남편의 귀환, 소문, 이 대감의 경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도 침술사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신도 이 관계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 마음을 없는 것처럼 살아가기가 더 어렵다고. 그 말이 결정을 재촉하지 않으면서도 무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 박서방이 한양에 머문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그는 아이들을 한 번 만났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렀고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이미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큰아이는 담담하게 맞았고 작은아이는 어색하게 굴었습니다. 그 만남이 뭔가를 회복시키기보다는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지를 더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박서방은 며칠 뒤 다시 윤 씨 부인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재결합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다만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가까이 지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다고. 그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그것이 윤 씨 부인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로 대하기에는 그가 너무 작아져 있었습니다. 동정으로 대하기에는 남겨진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쉽게 정리되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윤 씨 부인은 최악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대감이 오나당 계주 자리를 교체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식 서찰이 오기 전에 내부에서 먼저 소식이 새어나온 것이었습니다. 소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는 명분이었습니다. 10여 년간 이 일을 해온 자리였습니다. 이혼 후 자신을 붙잡아준 것도 이 일이었고 아이들을 먹여 살린 것도 이 일이었으며 세상에서 자신의 쓸모를 확인하게 해준 것도 이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사랑을 잃는 것보다도 더 근원적인 공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은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등잔이 꺼진 줄도 모르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대감에게 해명을 하러 가야 하는지, 도 침술사와의 관계를 끊어야 하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지, 어떤 선택을 해도 무언가를 잃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어두운 밤의 본질이었습니다. 마음이 원하는 것과 현실이 요구하는 것이 정반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그 질문들이 어둠 속에서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윤 씨 부인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결정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윤 씨 부인은 단정하게 채비를 갖추었습니다. 가장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짙은 쪽빛 치마에 흰 저고리, 그 위에 옥색 배자. 머리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손질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이 대감이었습니다. 이 대감의 사랑방은 한양 북쪽 기슭의 큰 기와집 안에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안내를 받아 들어서자 이 대감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격한 표정, 단정한 자세, 그 앞에 앉는 것만으로도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윤 씨 부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저 정중하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소문의 내용이 완전히 거짓은 아니라고. 그 침술사를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것은 사실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오나당의 업무를 해친 적은 한 번도 없으며 고객들에 대한 성실함은 한치도 변하지 않았다고.
이 대감은 묵묵히 들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계속했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며 이 일을 해온 10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다고. 소문이 도는 와중에도 최 영감의 화재 보상은 제때 처리되었고 장마철 수에 피해 상인들의 보상도 누락 없이 진행되었다고. 그것이 자신의 답이라고. 그 말들은 변명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의 나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 대감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다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조직의 신뢰를 지켜준다면 계주자리 교체 문제는 재고해 보겠다고. 그것은 완전한 허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예를 갖추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도침당이었습니다. 도침술사는 마당에서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물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도망가지 않겠다고. 이 마음을 없는 것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만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이 지켜온 일을 위해 신중하게 이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고. 그것은 사랑 고백이기도 했고 현실의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도침술사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빠르게 모든 것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용감한 일이라고. 마당에 여름바람이 불었습니다. 약재 향기가 섞인 바람이 두 사람 사이를 부드럽게 지나갔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한양의 가을은 아름다웠습니다. 산이 붉게 물들고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시장에는 가을 곡식들이 쌓이고 사람들의 발걸음에는 어딘가 여유로운 기운이 배어들었습니다. 전 남편 박서방은 결국 한양을 떠났습니다. 정확히는 한양 외곽에 작은 가게를 차려 떠나지는 않았지만 윤 씨 부인의 삶 안으로 다시 들어오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아이들과 짧게 만나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모두에게 가장 현실적인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도 윤 씨 부인도 어색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만남은 조금씩 자연스러운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자리를 찾았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의 자리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시련의 한 가지가 해소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대감과의 관계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여름 내내 흔들렸던 그 관계는 가을이 되면서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윤 씨 부인의 업무 성과는 여전히 흠잡을 데가 없었고 고객들 사이에서의 신뢰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대감은 어느 날 짧은 서찰을 보냈습니다. 계주 자리는 그대로 유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설명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침술사와의 관계는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급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무언가를 정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서찰을 주고받고 가끔 가게 문 닫는 날에 짧은 외출을 했습니다. 시술을 받으러 가는 날이면 이야기를 나눴고 어떤 날은 서로의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은 도침술사의 딸아이가 도침당에 와 있는 날에 윤 씨 부인이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7, 8살쯤 되어 보이는 딸아이는 처음에 낯선 사람을 보고 아버지 뒤에 숨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 부인이 조용히 말을 걸자 이내
고개를 빼꼼히 들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아버지를 닮았는지 윤 씨 부인은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도침술사는 그 모습을 보며 먼발치에서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에 없던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조심스럽고 그러면서도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 밖의 낮은 언덕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 아래로는 한양의 불빛들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고 하늘에는 이른 별들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은 선선했고 멀리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침술사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 관계를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싶다고, 빠르게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만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을 정직하게 전하고 싶었다고. 윤 씨 부인은 그 말을 들으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 별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무섭다고. 또 혼자가 될까봐 무섭다고. 하지만 이 마음을 외면하며 사는 것이 그 무서움보다 더 힘들다는 것도 이제는 알게 되었다고. 도침술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습니다. 그 온기가 말보다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가 다시 봄이 왔습니다. 그렇게 3번의 봄이 지나는 동안 두 사람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급하지 않게, 서두르지 않게, 그러면서도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처음 1년은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삶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윤 씨 부인은 오나당 계주로서의 자리를 더욱 단단히 지켰고 도침술사는 도침당의 명성을 한양 곳곳에 넓혀갔습니다. 그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 서로의 삶 안으로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두 번째 해는 서로의 상처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처음으로 이혼 후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말했습니다. 강한 척, 괜찮은 척 해왔지만 실은 매일 밤 혼자라는 사실이 무겁게 내려앉았다는 것을. 도침술사는 딸아이를 자주 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아픈 일인지를 말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지만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이 얼마나 무력하게 느껴지는지를. 서로의 약한 부분을 보여주면서도 두 사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한 부분들이 맞닿는 자리에서 더 단단한 무언가가 만들어졌습니다. 3번째 해는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3번째 봄이 왔을 때 도침당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도침술사는 도침당 한쪽에 조그마한 방을 새로 꾸몄습니다. 거기에는 보험계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장이 들어서고 계주 전용으로 쓸 작은 책상이 놓였습니다. 오나당의 일부 업무를 이곳에서도 볼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편의 제공이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조금씩 나누겠다는 것, 각자의 일을 존중하면서 같은 자리에 있겠다는 것. 윤 씨 부인은 그 작은 방에 처음 들어섰을 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창호지 창문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약재 향기가 은은하게 감돌았습니다. 처음 도침당에 왔던 그날의 공기와 닮아 있으면서도 달랐습니다. 그날은 낯선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익숙한 곳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17이었던 큰아이는 이제 20이 되어 서당을 마치고 조용한 서생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옆에서 많은 것을 보아온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도침술사를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대하다가
두 번째 만남부터는 슬며시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는 침술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고 도 침술사는 그 질문들에 성심껏 답해 주었습니다. 작은 아이는 더 빠르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린 탓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도 침술사가 아이들 앞에서 한 번도 어색하게 굴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이가 윤 씨 부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올 거냐고. 윤 씨 부인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것 같다고. 작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곧 뛰어나가 버렸습니다. 반대하는 기색도 특별히 좋아하는 기색도 없이 그냥 알겠다는 듯이 그 평온함이 무엇보다 큰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 침술사의 딸아이와 윤 씨 부인의 두 아이가 함께하는 날이 왔습니다. 늦가을의 어느 날 성박 느티나무 아래에서 소박하게 차린 자리였습니다. 음식이라야 집에서 싸온 것들과 주막에서 가져온 국밥 몇 그릇이 전부였지만 그 자리는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끼리 서로 어색했습니다.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러나 작은 아이가 먼저 도 침술사의 딸아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같이 저 들판에 가보자고. 그 작은 손이 닿는 순간 두 어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을. 세 번의 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의 이야기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혼인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예법과 아이들의 시간, 그리고 두 사람 각자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오나당과 도침당 두 곳의 문이 어느 순간부터 서로를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어울렸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하면서 저녁이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이 동반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보다, 의지한다는 말보다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두 사람이 찾아낸 답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어느 저녁 혼자 장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등잔 아래 흔들리는 불꽃을 바라보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혼 후 혼자였던 긴 세월, 일로 채워온 삶, 그러다 낯선 골목 안에서 만난 한 사람, 소문과 시련, 눈물과 결단, 그리고 지금 이 자리.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우연 같으면서도 필연처럼 느껴졌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전해지는 사람, 힘든 순간에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로가 되는 사람, 약한 모습을 보여도 달아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난 것이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가장 큰 선물인지도 모르겠다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등잔 불꽃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마당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씨 부인은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표정이었습니다.